네가 가진 게 뭔데? 이 집 내 거야. 애들 내 편이야. 넌 그냥 바빠던 사람이야. 조용히 나가. 이야기 화수분에는 매주 새로운 인생 사연이 올라옵니다. 다 듣고 오늘 이야기는 어땠는지 소감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순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자리에는 남편 태호가 코를 골며 누워 있었습니다. 순자는 소리가 나지 않게 이불을 걷었습니다. 발끝으로 살금살금 방을 나왔습니다. 30년째 반복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부엌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불려놓은 쌀이 도톰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물을 맞추고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된장국에 넣을 애호박을 반달 모양으로 썰었습니다. 남편은 된장국에 애호박이 얇으면 화를 냈습니다. 이게 국이야, 물이야. 결혼 초에 한 번 들은 말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순자는 아직도 애호박을 두껍게 썰었습니다. 한 번 들은 핀자는 평생 몸에 새겨지는 법이니까요. 반찬통에서 깍두기를 꺼냈습니다. 멸치볶음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순서대로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왼쪽에 국, 오른쪽에 반찬, 숟가락은 반드시 오른편. 이것도 30년째 같은 자리였습니다. 6시가 되자 다림질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남색 양복이었습니다. 어깨 부분에 스팀을 쐬고 바지주름을 잡았습니다. 다림질을 할 때면 순자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 양복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반듯해 보이겠지. 그 반듯함을 만드는 건 자기 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7시. 태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국이 좀 짠데. 그 말 한마디가 아침 인사였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물을 한 컵 떠다 놓았습니다. 태호는 밥을 후루룩 먹고 양복을 걸쳤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녀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국에 밥을 말았습니다. 국이 짜다는 말이 맞는지 한 숟갈 떠봤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원래 짜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 먹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걸레로 바닥을 닦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오전 10시. 집안일이 전부 끝났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달랐습니다. 서연이 유치원 가방을 챙겨주고 준혁이 분유를 타고 학교 알림장을 확인하고 학원비를 내러 은행에 가고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바빠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가해서 힘들었습니다. 딸 서연이는 31살. 남편 회사에서 격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28살. 역시 남편 회사에서 현장 관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아버지 회사에 매여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서연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양복 세탁소 맡겨놔. 엄마 아빠 이번 주 토요일 골프 약속 있대. 엄마에게 오는 연락은 전부 아빠 심부름이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이 서운하다고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지내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매일을 견뎠습니다. 오후 3시 순자는 냉장고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김치통 2개 사이에 낡은 지퍼백이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생활비에서 몇천 원, 몇만 원씩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순자는 한 달에 한 번 이 돈을 꺼내 세어봤습니다. 세는 것 말고는 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세는 동안만큼은 세상에 자기 것이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327만 원. 30년 결혼 생활에서 순자가 자기 이름으로 가진 전부였습니다. 통장은 남편 명의였습니다. 집도 남편 명의였습니다. 차도 남편 명의였습니다. 순자의 이름이 적힌 것은 주민등록증 하나뿐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벌고 아내가 살림하는 것, 남편 이름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 어머니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 태호의 귀가 시간이 부쩍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7시면 돌아왔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 9시, 10시를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거래처 회식이야. 공사 현장 마감이 늦어졌어.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데워 놓았습니다.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을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30해를 함께 산 사람을, 내 인생의 전부를 맡긴 사람을 의심하면 그게 곧 자기 인생을 의심하는 것이니까. 그날 저녁도 태호는 늦었습니다. 11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순자는 양복을 받아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세면대에 따뜻한 물을 받아 놓았습니다. 밥 차려 놓을까요? 됐어. 먹고 왔어. 태호는 침실로 들어가 곧바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순자는 양복을 정리하려고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주머니에 볼펜이나 영수증을 넣어둔 채 세탁소에 가면 곤란하니까 30년 된 습관이었습니다. 왼쪽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순자는 무심코 펼쳐봤습니다. 아동복 매장. 브랜드 이름 아래 품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아 상해 110 사이즈. 결제 금액 89,000원.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110 사이즈. 대여섯 살짜리 남자아이 옷이었습니다. 손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는 미혼이고 준혁이도 아직 결혼 전이었습니다. 조카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왜 아동복을 샀을까? 순자는 영수증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래처 선물일 수도 있지. 직원 아이한테 사준 것일 수도 있지. 순자는 스스로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영수증을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태호 옆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10 사이즈.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영수증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여보, 이 영수증 뭐야? 그 한마디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순간 돌아올 대답이 무서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대답이면 다행이지만
만약 아무것도 아닌 대답이 아니라면 순자는 그 이유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 했습니다. 아침밥을 차리고, 양복을 다리고, 된장국을 끓이고, 평소와 똑같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만 하나만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양복 주머니를 확인하는 손이 조금 더 느려졌습니다. 또 뭔가 나올까봐, 나오면 안 되는 것이 나올까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태호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태호는 화장실에 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알림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에는 하트 모양 이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순자의 손에서 과일 접시가 기울었습니다. 사과 한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줍지 못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누가 태호를 아빠라고 부르는 건지, 하트가 붙은 이름은 누구인지,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떨어진 사과를 주었습니다. 과일 깎아놨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습니다. 태호는 소파에 앉으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아무 표정 변화 없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마치 그런 메시지를 매일 받는 사람처럼. 순자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히게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러면 안 돼. 아직 확실한 게 아니잖아. 순자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보낸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장난일 수도 있잖아. 하트 이모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쓰잖아.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10 사이즈 아동복 영수증. 아빠 보고 싶어. 2개의 조각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퍼즐을 완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완성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태호는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거래처 저녁 자리가 길어졌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생했어요.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그날은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잠든 뒤 순자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28배 만나 29배 결혼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촌처녀. 태호는 그때 작은 건설자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컨테이너 사무실 하나짜리였습니다. 순자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거래처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여름에는 현장에 나가 남편 대신 자재를 세기도 했습니다. 배가 불러올 때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서연이를 업고 거래처를 다녔습니다. 준혁이가 태어나고 나서야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태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집에서 애들이나 잘 키워. 바깥일은 내가 할게. 순자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배려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부터였습니다. 순자의 이름이 모든 것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통장에서, 등기부등본에서, 명함에서, 세상 어디에도 박순자라는 이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아내, 서연이 엄마, 준혁이 엄마, 그게 순자의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잘 되면 되는 거라고,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가족이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30년 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순자는 딸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4번 울리고 나서야 서연이 받았습니다. 엄마, 왜? 아니, 그냥 밥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아, 오늘 좀 바빠. 아빠 회사 서류 정리해야 해서. 일요일인데? 요즘 세무 관련해서 정리할 게 많아. 다음에 먹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딸에게 물어볼까 했습니다. 아빠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혹시 아빠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그런데 묻지 못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차가웠으니까요. 순자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줄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거릴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그때 가서 안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순자는 태호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태호는 반드시 늦었습니다. 수요일은 업계 모임이 있어 1년 넘게 빠진 적이 없이 수요일 저녁마다 이번 수요일 순자는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일, 남편을 미행하는 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채로 사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수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날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날 자신이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수요일이 왔습니다. 순자는 아침부터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평소처럼 양복을 다렸습니다. 평소처럼 현관에서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다른 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하루 종일 떨리고 있다는 것. 오후 5시, 순자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검정 점퍼에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8년을 살아온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가에, 입가에, 이마에. 30년 동안 웃지 않고 참기만 해서 생긴 주름 같았습니다. 순자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태호의 회사는 서울 외곽산업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회사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골목 모퉁이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회사 주차장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오후 6시 30분, 태호의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장에서 나왔습니다. 순자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 검은 차 따라가 주세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순자를 봤습니다.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의 차는 도심을 빠져나갔습니다.
외곽 도로를 타고 30분쯤 달렸습니다. 주택가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로 지은 빌라 단지가 보였습니다. 깨끗한 건물, 화단에 꽃이 심어져 있는 조용하고 반듯한 동네였습니다. 태호의 차가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순자는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세워주세요. 택시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태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쇼핑백 2개를 꺼냈습니다. 한 손에 쇼핑백을, 다른 손에 과일 상자를 들었습니다. 빌라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자기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의 숨이 멈췄습니다. 열쇠가 있다는 것은 가끔 들르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작은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남자아이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태호가 쇼핑백을 내려놓고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번쩍 들어 올려 빙글 돌렸습니다.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태호도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는 태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이를 안아 올린 적도 없었습니다. 준혁이를 빙글 돌려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에게는 저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마흔 즈음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여자가 웃으며 태호의 팔에 자연스럽게 매달렸습니다. 태호가 여자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가볍게, 자연스럽게, 매일 해온 것처럼. 순자는 택시 뒷좌석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무성 영화 같았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안고, 여자가 웃고, 문이 닫혔습니다. 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 안으로 식탁이 보였습니다. 세 사람분의 식기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아이 하나. 가족이었습니다. 순자가 차린 적 없는 식탁. 순자가 앉은 적 없는 자리. 태호에게는 다른 가족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순자를 봤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 가주세요. 어디로요? 순자는 대답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집. 그 집이 자기 집인지 갑자기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산 그 집이 순자의 집이 맞는 건지, 그냥 아까 그 편의점 앞으로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양복을 다렸습니다. 국이 짜다는 소리를 듣고도 다음 날 또 국을 끓였습니다.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서연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태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졸업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혼자 갔습니다. 혼자 축하했습니다. 혼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태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고, 다른 아이가 있었고, 다른 식탁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옆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하늘은 언제나 뿌옇기만 했습니다. 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 30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힐끗 쳐다봤지만 순자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울음이 멈추고 나서야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서연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딸이라면, 내가 낳고 키운 딸이라면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엄마, 나 지금 좀 바쁜데. 순자는 울음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할 말이 있어. 뭔데? 아빠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순자는 딸이 놀라기를 기대했습니다. 뭐라고? 하며 충격을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나 알고 있었어. 순자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알고 있었다고. 2년 전부터. 순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내 딸이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순자는 되물었습니다. 자기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 한숨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할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2년 전에 아빠 회사 장부 정리하다가 알게 됐어.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아빠가 솔직하게 말하더라. 솔직하게? 응. 그쪽에 사람이 있다고. 아이도 있다고. 순자는 벤치 등받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쥐었습니다. 너 그걸 알고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말하면 뭐가 달라져? 엄마가 알면 집안이 난리 나잖아.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대답처럼 막힘이 없었습니다. 준혁이도 아는 거야? 응, 준혁이도 알아. 순자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딸도, 아들도. 이 가족 안에서 모르고 있었던 사람은 순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키운 사람만 몰랐습니다. 서연아. 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엄마가 그렇게 웃습니까? 우습다니 무슨 말이야. 엄마를 위해서 말 안 한 거야. 나를 위해서? 엄마가 알면 얼마나 힘들어. 모르는 게 나은 거잖아. 순자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모르는 게 나은 거라고. 자기 남편에게 다른 가족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게 낫다고. 내 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지금 무서워. 집에 좀 와줄 수 있어? 엄마, 나 지금 진짜 바빠.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 서연아. 그리고 엄마, 이거 하나만 기억해.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빠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도 그냥 눈 감아.
괜히 흔들면 회사 다 힘들어져. 나도 준혁이도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거 알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검은 화면에 자기 얼굴이 비쳤습니다. 울다 지친 얼굴, 58년을 살아온 얼굴. 순자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이 말이 맞는 걸까? 모르는 게 나은 걸까? 눈을 감으면 되는 걸까? 한참 뒤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집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소파 위에 태호가 두고 간 신문이 접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순자가 차린 밥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태호가 먹다 남긴 된장국. 순자가 뒷정리를 안 하고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식탁을 치우지 않고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식탁 앞에 섰습니다. 밥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밥그릇을 안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편의점 벤치에서 울었을 때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외면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들이, 내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밤새 열이 나면 안아서 응급실을 뛰어다닌 아이들이 아버지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2년 동안 숨기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흔들리니까, 자기들 밥줄이 흔들리니까, 엄마는 몰라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앉은 채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전화 좀 해라. 30분 뒤에 답이 왔습니다. 누나한테 얘기 들었어. 엄마, 흥분하지 마. 순자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흥분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다른 가족이 있는 걸 알게 된 어머니에게 흥분하지 말라고. 잠시 뒤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엄마, 이혼하더라도 아빠한테 피해 주지 마. 회사가 우선이야. 우리 다 거기서 먹고 사는 거잖아. 순자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사가 우선이래. 아들에게 어머니는 회사보다 뒤였습니다. 순자는 부엌 바닥에 앉은 채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나는 뭐였을까? 밥을 짓는 사람, 양복을 다리는 사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걸까?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코가 빨갰습니다. 정신 차려, 박순자. 순자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울어봐야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지만 순자에게는 울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태호가 곧 돌아올 테니까. 돌아오면 또 밥을 차려야 하니까. 순자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2개 사이에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327만 원. 세어봤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58년 인생에서 30년 결혼 생활에서 자기 이름으로 가진 것이 이 지퍼백 하나였습니다. 순자는 돈을 도로 넣고 김치통 사이에 끼웠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다른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섬유유연제 냄새. 순자가 쓰지 않는 향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묻어온 냄새였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양복을 받았습니다. 밥 차려놓을까요? 됐어. 태호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양복을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거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 뒤에만 서 있었는데 이제는 어둠 속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슬픔을 지나니 분노가 왔습니다. 30년을 바친 사람한테 이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키운 자식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 순자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겠다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순자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남편이 순자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흘 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호가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났습니다. 양복이 아닌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식탁에 앉더니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야, 앉아봐.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두른 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태호가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갈색 봉투였습니다. 두께가 꽤 있었습니다. 태호가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눈앞에 놓이니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우리 깔끔하게 정리하자. 태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사업 계약서를 처리하듯 담담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안다. 그건 인정해. 근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 순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이어 말했습니다. 미라한테 아들이 있어. 올해 7살이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그 말이 순자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서연이와 준혁이를 키울 때는 한 번도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는 걸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아이에게는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복잡하게 가지 말자. 태호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솔직히 내 명의로 된 게 뭐가 있어. 집도 내 명의, 차도 내 명의, 회사도 내 명의. 위자료는 변호사끼리 적당히 정리하면 되고, 적당히. 30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너도 이제 편하게 살아. 나도 내 인생 살게.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랑 살 거예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가 아들을 낳아줬어. 나한테도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잖아.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혁이가 있잖아요. 준혁이? 태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준혁이는 아직 한참 멀었어. 회사 일도 제대로 못 배우는데 뭘 물려줘.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이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버지 편을 들었던 아들이 이 말을 들으면. 하지만 지금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서류 위에 볼펜을 올려놓았습니다. 도장 찍어. 깔끔하게 끝내자. 순자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씨가 흐려 보였습니다. 눈에 물기가 차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호의 눈을 봤습니다. 저 눈이 한때는 자기를 바라보며 웃었던 눈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면사포를 올려주던 손이 저 손이었습니다. 지금 그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안함도 그리움도 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끝내고 싶다는 조급함만 있었습니다. 순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태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뭘 더 생각해? 내가 가져갈 것도 없는데. 내가 가져갈 것도 없는데. 그 말이 칼이 되어 가슴을 그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태호는 그 눈물을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결정해. 태호가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식탁 위에 두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구두를 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순자는 식탁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혼 합의서 위에 순자의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재산 분할 항목이 있었습니다. 남편 측 재산 목록은 길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 회사 지분, 차량 2대, 예금 계좌 3개. 순자 측 재산 목록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공란이었습니다. 빈칸. 30년 결혼 생활의 결과가 빈칸이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사이에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327만 원. 이것을 들고 나가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58년 인생에서 가진 것이 327만 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직업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도 없었습니다. 외동딸이었습니다. 태호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알거지.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냉장고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나면 남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맨 아래 칸에 오래된 이불보가 접혀 있었습니다.
그 이불보 아래에 서랍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서랍장.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흑백 사진 한 장, 어머니가 쓰시던 은비녀 하나, 순자의 초등학교 졸업장, 그리고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하나. 순자는 그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되어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아버지의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순자 앞. 세 글자. 순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접힌 서류가 한 장 있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그리고 등기권리증. 아버지가 순자에게 넘겨준 시골 땅이었습니다. 혼인신고 전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순자를 불러 앉혔습니다. 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건 아버지가 너한테 주는 거다. 이게 뭐예요? 우리 집 뒷산 아래 밭이 있잖아. 거기 내 이름으로 해놨다. 아버지, 이런 건 왜? 시집살이 힘들면 이거 팔아서 도망 나와라.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눈이었습니다. 쓸 일 없으면 그냥 묻어둬. 내 이름으로 된 거 하나쯤은 있어야지. 순자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넣었습니다. 시골 허허 벌판 밭 한 조각.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까맣게 잊었습니다. 태호에게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순자는 등기권리증을 들여다봤습니다. 소유자 박순자. 취득일 30년 전. 혼인신고일보다 이틀 앞선 날짜였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던 그 뒷모습. 시집살이 힘들면 이거 팔아서 도망 나와라.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오래 뒤졌습니다.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정희.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졸업 후 서울에서 법대를 나와 변호사가 된 친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1년에 한두 번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리고 정희가 받았습니다. 어머, 순자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순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정희야,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다음 날 오후, 순자는 정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희가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순자야, 이리 와. 정희는 순자의 손을 잡고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탁자 위에 따뜻한 보리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져온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남편의 두 번째 가족, 아동복 영수증, 카카오톡 알림, 빌라 앞에서 본 장면, 딸과 아들의 반응, 이혼 합의서. 말하는 동안 순자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울음은 다 울었으니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이었지만
눈은 친구의 눈이었습니다. 순자가 말을 마치자 정희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이혼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야? 순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망설임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알거지로 나가기는 싫어.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30년 결혼 생활이면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해.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정희야,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 집도 차도 회사도 전부 남편 명의야. 정희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기여분이 있으면 돼. 가사 노동, 내조, 양육. 전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걸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래도 남편이 변호사를 세울 텐데 회사 자산 빼돌리면 나한테 돌아올 게 얼마 안 될 수도 있잖아. 정희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면 싸움이 길어지고 결과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순자가 서류 봉투를 밀었습니다. 정희야, 이것 좀 봐줘. 정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토지 매매 계약서와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안경 너머로 서류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소유자 박순자, 소재지 충청남도 군면 리산 72번지 외 3필지. 취득일을 확인한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혼인신고 전에 취득한 거야? 응. 아버지가 시집가기 전날 내 이름으로 넘겨준 거야. 정희가 서류를 내려놓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이 땅,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 아니, 시골 밭이니까 그냥 묵혀둔 거야. 가본 적도 없어. 정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집원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떴습니다.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우스를 쥔 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5초, 10초.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야. 응?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순자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뭘? 정희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정부 신도시 개발 예정구역. 순자의 땅이 그 빨간 선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땅이 지금 신도시 개발 예정 지구에 편입되어 있어. 순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정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주변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공시지가를 확인했습니다. 개발 보상 기준 금액을 조회했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놀라움이었습니다. 순자야, 보상가 기준으로 잡아도 최소 80억이야. 뭐? 주변 실거래가로 치면 100억은 넘어.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0억?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치통 안 327만 원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잠깐. 정희야, 그게 진짜야? 진짜야. 여기 봐. 지난달에 인근 필지가 거래된 기록이 있어. 평당 가격이 여기 나와 있잖아. 정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순자는 숫자를 봤지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정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땅은 혼인신고 전에 내 단독 명의로 취득한 특유 재산이야. 이혼해도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야. 그게 무슨
남편이랑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야. 100% 내 거야. 순자는 정희의 손을 잡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집살이 힘들면 이거 팔아서 도망 나와라. 아버지, 그 시골 밭 한 조각이 딸을 지켜줄 방패가 될 줄 아셨던 걸까?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뭐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감사함과 억울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희가 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지 마. 아직 울 때 아니야. 정희가 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정희의 눈이 변호사의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단단하고 날카로운 눈이었습니다. 태호 씨한테 이 땅 얘기한 적 있어? 없어. 한 번도. 자녀들은? 아무도 몰라. 좋아. 그러면 지금부터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정희가 순자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혼 먼저 성립시켜. 태호 씨가 원하는 대로 해줘.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그냥 빈손으로 나가라는 거야? 빈손이 아니잖아. 정희가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내 손에 100억이 들려 있어. 태호 씨가 모르는 100억. 순자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다음에 움직이면 돼. 토지 보상 절차는 내가 전부 맡을게. 정희가 순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순자야, 내 아버지가 남겨준 거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상담실 안이 환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야. 응. 나 이혼할게. 내가 먼저 도장 찍을게.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박순자로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겁보다 큰 것이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그것은 아마 각오였습니다. 이혼 기한 일주일 중 닷새가 지났습니다. 순자는 그 닷새 동안 평소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양복을 다리고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태호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매일 같은 표정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순자의 안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와 매일 전화했습니다. 짧게, 조심스럽게. 태호가 없는 시간에만 통화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원본 확보했어. 토지 상태 깨끗해. 근저당도 없고 압류도 없어. 고마워, 정희야. 그리고 개발 보상 공고가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야. 이혼 서두르는 게 맞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혼 전날 밤이었습니다. 태호는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 집에서 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자는 태호가 잠든 뒤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잠든 얼굴은 편안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이목구비는 여전했습니다. 결혼 전 중매쟁이가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 남자 잘생겼다 하고 가슴이 뛰었던 얼굴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과의 30년이 내일 끝난다는 것.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사이에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327만 원. 순자는 그 돈을 핸드백 안에 넣었습니다. 내일 이 집을 나서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서랍장에서 아버지의 사진과 어머니의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는 이미 정희에게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가져갈 것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산 집에서 가져갈 것이 핸드백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옷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릇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태호의 것이었으니까. 아니, 처음부터 이 집에 순자의 것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서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베란다에 걸린 빨래. 내일이면 이 모든 것과 이별이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바다 같았습니다. 순자는 불을 끄고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태호 옆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시작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여느 날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이 식탁을 차리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손이 유난히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애호박을 두껍게 썰었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태호가 좋아하는 두께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태호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동사무소 가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호가 순자를 봤습니다. 뭔가 더 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울거나 매달리거나 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순자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살짝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잘 됐다는 듯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오후 2시 구청 앞에서 만났습니다. 태호는 양복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옆에 양복 입은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태호의 변호사였습니다. 딱 봐도 비싼 정장이었습니다. 시계도 비쌌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야. 서류 정리 도와주려고 같이 왔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정희에게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오면 태호가 경계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은 조용히 끝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이혼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태호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 분할 항목은 쌍방 합의하에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위자료도 별도 청구 없이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고요. 변호사는 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이 내용에 동의하시는 거 맞지요? 순자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재산 분할 해당 없음. 위자료 해당 없음. 30년의 값이 해당 없음이었습니다. 태호가 순자를 봤습니다. 눈빛이 약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설마 여기서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닌가 하는 눈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호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입술을 떨었습니다. 일부러 아주 살짝 눈에 물기를 올렸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참아온 사람에게 눈물은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 동의합니다. 목소리를 일부러 갈라지게 했습니다. 체념한 사람의 목소리,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 태호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안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태호의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볼펜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볼펜을 받았습니다. 손을 떨었습니다. 이것도 연기였습니다. 서명란 위에 볼펜을 올렸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면 30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지은 밥, 다려놓은 양복, 혼자 간 입학식과 졸업식, 김치통 안에 지퍼백, 그 모든 것이 이 한 줄의 서명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서명했습니다. 박순자, 또박또박, 떨리지 않는 글씨였습니다. 손은 떨었지만 글씨는 정확했습니다. 도장을 꺼내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서류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끝이었습니다. 태호도 서명했습니다. 태호의 서명은 빨랐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것이 글씨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접수하고 확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태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다는 말. 그 말이 30년 결혼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태호는 변호사와 함께 구청을 나섰습니다. 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면서 핸드폰을 꺼내 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에게 전화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끝났어.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그런 말을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구청 로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핸드백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끝났어? 응, 끝났어. 전화기 너머로 정희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순자야. 순자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구청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로비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정희야. 응. 이제 시작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구청을 나섰습니다. 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사이로 따뜻한 기운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걸었습니다. 갈 곳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327만 원과 아버지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땅 한 조각. 아버지가 남겨준 방패.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 잘할 수 있겠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순자의 머리카락을 살짝 쓸고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대답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태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서명한 이혼 합의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가 알거지로 만들려 했던 아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석 달 뒤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순자만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정의의 도움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김치통 안에 327만 원과 정희가 빌려준 돈으로 겨우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이 하나뿐인 좁은 방이었습니다. 싱크대 하나, 화장실 하나, 침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 좁은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었으니까. 누구의 명의도 아닌 자기가 고르고 자기가 들인 것들이었으니까. 순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파트 단지 경비실 옆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서 일하면 다리가 아팠습니다. 허리도 쑤셨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볼 때마다 순자는 웃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 내가 번 돈, 그것이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태호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그 사이 정의는 토지 보상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보상 공고가 나왔습니다. 순자의 땅은 신도시 핵심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상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는 매주 한 번씩 순자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왔어. 공시지가 기준 보상액이 82억이야. 순자는 숫자를 들을 때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시급을 받으며 사는 사람에게 82억은 다른 세상의 숫자였습니다. 정희야, 그거 진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야? 당연하지. 보상 절차 끝나면 내 계좌로 입금돼.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진 찍을 때 웃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나 괜찮아질 것 같아. 순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한편 태호의 세상은 반대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태호는 미라와 정식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미라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가구를 바꾸고 가전을 새로 들였습니다. 미라의 아들을 국제학교에 보냈습니다. 돈이 물쓰듯 나갔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문제는 회사 안에서 터졌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정기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회사 장부를 정리하던 딸 서연이 세무 관련 서류를 처리하다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미라에게 빠져나간 돈의 흐름이 장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추징금이 나왔습니다. 12억 원.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2억을 마련하려면 회사 자산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거래처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태호 사장 세무조사 받았대. 건설자재 업계는 좁았습니다. 소문은 하루 만에 퍼졌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외상 대금을 갑자기 회수하겠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자금이 막혔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혁이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러다 회사 문 닫아야 해요. 태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 네가 뭘 알아? 준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지원하기 위해. 딸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은 격리로 일하면서 회사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친구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이 상황에서 기댈 곳은 미라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미라가 있으니까. 아들이 아빠 하고 뛰어오니까 그것만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라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오빠, 이번 달 카드값 좀 늦을 것 같은데 괜찮지? 태호가 카드값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자 미라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국제학교 학비가 밀렸습니다. 인테리어 할부금이 연체되었습니다. 미라의 목소리에서 애교가 사라졌습니다. 오빠, 나 이러려고 기다린 거 아닌데. 태호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미라는 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호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미라의 옷이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장난감도 없었습니다. 신발장에 미라의 구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는 내 아들을 지켜야 해. 연락하지 마. 태호는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전화는 현재 결번입니다. 번호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회사도 기울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족도 떠났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자기가 버렸습니다. 태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충청남도 군 일대 신도시 개발 보상 절차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태호의 귀가 멈췄습니다. 충청남도 군. 그 지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친정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명절마다 갔던 곳이었습니다. 설마. 태호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장인어른이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골 밭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순자에게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설마 그 땅이. 태호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자야, 나 태호야. 잠깐 통화 좀 하자.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빈 아파트, 빈 옷장, 빈 신발장, 울리지 않는 전화. 태호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순자가 장부를 정리하던 모습, 거래처 전화를 돌리던 모습, 배가 불러온 몸으로 현장에 나오던 모습, 서연이를 업고 자재를 세던 모습.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봤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빈 아파트에서 태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혼 후 6달이 지났습니다.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정희가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입금됐어. 순자는 편의점 휴게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컵라면을 먹다 말고 핸드폰 뱅킹을 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길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처음에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3번을 세어보고 나서야 순자는 숫자를 이해했습니다. 83억 2,400만 원. 순자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정희야. 응. 이거 진짜야? 진짜야. 세금 공제하고 내 계좌에 들어온 금액이야. 순자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휴게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식어가는 컵라면 앞에서 58년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고마운 건 내 아버지한테 해. 나는 서류 처리만 한 거야. 전화를 끊고 순자는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오후 근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83억이 통장에 있어도 오늘 할 일은 해야 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돌아갔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원룸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다시 한번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버지,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막막했는데, 돈이 생겨도 막막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58년을 남의 아내로, 남의 엄마로만 살아온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도전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서울에 남을까? 시골로 내려갈까? 순자의 마음이 향한 곳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제주도. 신혼여행 때 한번 가본 곳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식당에서 해물 뚝배기를 먹었던 기억. 돌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감귤밭에서 태호와 찍은 사진. 태호와의 기억은 버려야 했지만 제주의 바람만은 순자의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좋았습니다. 순자는 제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난생 처음 혼자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아 구름을 내려다봤습니다. 구름 위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래는 안 보여도 위는 언제나 맑다는 것을 순자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제주에 도착해서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사흘을 돌아다닌 끝에 한 곳을 찾았습니다. 서귀포 외곽. 감귤밭 사이에 자리한 작은 대지. 돌담이 두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감귤나무 2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대지 끝에 서면 돌담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귤나무 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여기,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좋겠어. 집을 지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부엌 하나. 대단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83억이 있으면 훨씬 큰 집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방 2개면 넉넉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방, 하나는 빈 방, 누군가 찾아오면 쓸 수 있는 방. 집이 완성된 날, 순자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꽂고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새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루가 차가웠습니다. 보일러를 켰습니다.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순자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따뜻한 바닥이었습니다. 내 집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내가 고르고 내가 지은 집. 5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자기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이 슬프고 남은 인생이 자기 것이라는 게 기뻤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제주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귤나무에 물을 줬습니다. 돌담 너머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였습니다. 비싼 원두 커피를 마실 수도 있었지만 순자는 인스턴트가 편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셔온 맛이 좋았습니다. 오전에는 서귀포 올레시장을 걸었습니다. 혼자 걷는 것이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사고 채소를 사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골랐습니다. 태호는 미역국을 싫어해서 30년간 끓이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생일도 아닌 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 단순한 일이 이토록 좋은 것인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이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택배 기사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코트 차림에 작은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울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들어가도 돼? 순자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보리차를 끓여내왔습니다. 서연은 보리차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그때 왜 그랬을까? 순자는 말없이 딸을 봤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편 든 거, 엄마한테 눈 감으라고 한 거, 나 그때 왜 그랬을까? 눈물이 보리차 잔 위에 떨어졌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니까 아빠가 달라졌어. 나한테 소리 지르고 준혁이한테도 소리 지르고 그 여자가 떠나니까 더 심해졌어. 서연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어.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순자의 눈에 물기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빠한테 돈이 있을 때는 아빠가 전부인 줄 알았어. 아빠 회사에서 월급 받으니까.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눈이 순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서연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엄마.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머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연이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것이 몇 가닥 보였습니다. 31살인데 벌써 새치가 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힘들었구나. 이 아이도 나름대로 무너지고 있었구나. 순자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딸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부드럽게, 바보 같은 것,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안에 원망도 용서도 사랑도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딸의 볼에 묻은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줬습니다. 밥 먹었어? 아니, 미역국 끓여놓은 거 있다. 먹을래? 서연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응.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역국을 데웠습니다.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이 미역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다. 그래. 아빠가 미역국 싫어해서 엄마가 안 끓인 거 알고 있었어. 순자는 웃었습니다.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끓여 먹는다. 잘 됐다, 엄마. 서연이 웃었습니다. 울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둘이 마당에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감귤나무 사이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돌담 너머 바다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그치? 나 가끔 내려와도 돼? 순자는 딸을 봤습니다. 방 하나 비워놨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올 줄 알았어?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사실 누가 올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찾아오면 재울 수 있게 방 하나를 비워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돌아서면서도 문을 열어두는 것. 서연이 어머니의 팔짱을 꼈습니다. 순자는 놀랐습니다. 서연이 팔짱을 낀 것은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응, 앞으로 잘할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준혁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혼 후 단 한 번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이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준혁이도 올 수 있으니까. 아니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빈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순자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이었습니다. 제주의 밤하늘은 선명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귤나무 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어디선가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밥을 짓던 사람, 남편의 양복을 다리던 사람, 김치통 안에 돈을 숨기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제주의 밤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집 마당에서 자기가 끓인 미역국의 온기를 속에 품고 딸이 옆방에서 잠들어 있는 이 밤에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수고했어, 순자야.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58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웃음과 함께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귤나무 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제주의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이야기에 대한 감상을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